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답게 이렇게 연대하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예전에 80년대에 그 공예하고 디자인 영역의 전국의 대학생 세미나라든가 이런 모임으로 매년 여름에 저쪽에 가평의 KBS 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대형 연합 전시들 그리고 연합 세미나 같은 것들을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멋져 보입니다. 예,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영역을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담론으로 끌어가는 시기는 그다지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이고 또 워낙에 또 제한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무형유산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세분화되고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기능하고 예능 분야가 있고 또는 전통 지식 분야까지 점점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그래도 좀 연관 관계가 있는 유형유산과 직접 연관된 공예 분야 그리고 기술 문화와 연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남은 시간 뒤쪽에 10분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와 건축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란성 쌍생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면에서 닮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쓰임과 조형 두 가지가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거죠. 쓸모도 있어야 되고, 또 아름답기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별로 좋은 건축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좋은 공예품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뿐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은 건축은 큰 공예품, 공예. 그 다음에 공예는 작은 건축. 저는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어요. 심지어 미안합니다. 이 가구의 명칭, 부분 명칭에서도요, 건축의 용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기둥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그 벽이라고 하는 쥐벽관, 머름칸 할 때 이 벽이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의 형태도 사실은 여닫고 하는 것들이 돌적이나 이런 것들이 장사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원리가 기본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 위아래로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위아래로 있으면 2층이라고 그러고요. 2층 아파트인 셈이죠. 2층 건축이라는 셈이죠. 그 다음에 위에 이 천판, 이건 지붕에 해당해요. 천판이란 말 자체가 지붕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는 공예품의 가장 오리진이 사실은 가구거든요. 그래서 가구의 중심, 우리의 세간의 중심이 가구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지만 세간이 사실은 가구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하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건축하고 굉장히 긴밀하구나. 근데 이게 서로 닮지 않을 수가 없겠죠. 원리상. 왜요? 건축 안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또 건축이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빈 건물만 있는 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공간도 없는데 공예품을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서로가 이와 잇몸처럼 서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끈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들이 대상을 하나로 독립적으로 그 유니트만 바라보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이런 명제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작은 기물 하나가 우리 삶 전체와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대상이 온전히 보여요. 그 원인과 결과가 함께 연상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그 과정도 눈에 들어와요.
결과만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다. 그건 굉장히 맹탕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어떤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를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데는 굉장히 장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과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요. 사실은 대목장이라는 것이 공예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뭐 무용산에도 인류 무용산에 등재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이 영역의 역사적인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게 대목장이잖아요. 그래서 무형유산하고 여러분들의 현재 건축, 아키텍처라고 하는 영역이 별개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동시에 염두에 두시면 더 이 강의가 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통사회에서 공예 분야의 그 제작의 주체인 장인들이 작업을 할 때 이게 영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작업을 혼자만 완벽하게 완결짓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통의 장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협업과 분업이에요. 이 두 가지 빼면 거의 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완결짓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건축은 더구나 더 그러겠죠. 그 큰 도편서 지유 아래 수없이 많은 분야에 뭐 기와를 잇는 사람, 만드는 사람, 벽을 하는 사람, 뭐 하다못해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까지 어마어마한 협업 구조 속에 완결이 되죠. 나전칠기 하나를 예를 들면요. 나전칠기 하나를 만드는데 완전히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혹시 보일지 몰라도 백골이라고 하는 소목장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바디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오칠장이 따로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무늬를 놓는 나전장이 있고요. 더 세분화해서 보면 오칠을 채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정제하는 사람도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나전의 전복의 껍질을 하나하나 다 점여서 굉장히 얇게 점여야지 그게 무늬가 오려지잖아요. 그 과정을 서패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조력이 수없이 분화돼서 있었습니다. 분업과 협업, 이것이 전통 무형유산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또 전공도 유사하지만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또 차이가 있고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런 취지에서도 좀 지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축도 그렇고 공예도 그렇고요. 사실은 큰 물건, 작은 물건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물건 너머에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 보이지 않으면 그거 껍데기죠.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연관성 속에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기물에 조선시대 가구의 스케일을 결정할 때요. 사람의 그 스케일이 반드시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높은 거는 서서도 쓸 수 있고 좀 낮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평자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앉은 채로 쓸 수 있는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대청에 놓이는 것, 방 안에 놓이는 것들의 스케일이 달라요. 대청은 아시다시피 방안은 선 키에다가 앉은 키를 더한 길이가 높이가 대부분 천장 높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청은 거기에 온돌이 없고 그냥 마루만 깔려서 오늘날의 응접실 역할도 이제 동시에 하고 작업 공간도 해서 열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담소도 나누다가 굳이 신발을 벗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웃을 방문하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교분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대청이에요. 그 높이는 천장을 막지 않죠. 그래서 석가래까지의 길이가 선 키의 2배. 그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놓이는 것들은 그 선 키의 2배에 해당하는 그 스케일과 그 중심의 사람의 키를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되죠. 그게 사람이 여기에서 제외되면 굉장히 싱거워져요.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냥 물건학이 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관심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예라고 하는 것을 익명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장인의 역할, 그것은 익명의 기여.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아시죠? 전공이 다르시지만 이건 이제 유명한 윤두서의 자화상이에요. 윤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렸겠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렸다면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자기 모습을 어딘가에 비춰봤겠죠. 그게 물이 됐든 거울이 됐든 대부분은 거울에 비춰서 자기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윤두서의 이 핍진한, 이 리얼리티를, 이 놀라운, 야 이런 게 우리 조선시대에 그려졌어? 라고 다들 놀라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면서 이런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 보통 초상화의 영역을 넘어서 윤두서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이 작품의 완성도라든가 이 느낌에 굉장히 놀라죠. 그런데 아무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경장이라고 하는 거울을 만든 사람의 존재를 떠올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울이 없이는 이 그림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바로 거울을 만드는 장인의 노고예요. 장인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성취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익명의 기여,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명예, 페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명성의 기여, 우리 사회의 저변이나 숨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선의 실천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존경을 보내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모더니즘이 유명한 화가의 이름에만 국한시키고 마스터피스에만 눈을 두는 이런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린 시각에서 유연하게 살펴봐야 비로소 장인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공예와 무형유산의 주체인 장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성숙한 사회가 됐을 때, 인식의 기층이 마련됐을 때 비로소 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화유산은요, 사실은 명백하게 물질문화유산 중심이에요. 거의 99%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물질로 증거가 될 만한 거, 눈에 보이는 유형의 유산 중심이에요. 그래서 현저하게 그쪽에 치우쳐 있죠. 박물관의 유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문화재청, 과거에 우리 문화유산을 가장 전담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 문화재청이 모든 문화유산을 다 포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재청의 인력이나 예산 모든 것들이 거의 90% 정도가 유형유산에 치우쳐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전주에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형유산원, 그게 이제 문화청의 이제 산하기관이 됐죠. 그게 이제 새로운 무형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세계적인 유네스코 안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긴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보호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 안에도 대부분은 유형유산 중심이고요. 무형의 유산이라고 하는 인간문화재, 소위 속칭 인간문화재는 거의 유형에 딸린 부수적인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해왔죠. 그래서 장인의 존재가 그다지 그 밝은 문화의 현재화된 세계에 호출된 적이 그다지 없어요. 그냥 뒷방 늙은이 같은 의미로 그냥 사라지지 않게만 보호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미시적으로 대응해 왔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세계유산 체제, 소위 말해 1972년에 그 월드 헤리티지 이 세계유산 체제의 유럽 중심의 백인의 유럽 중심의 이 유산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형 중심의 철저히 물질문화 중심이고요.
그 안에 무형유산의 종목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무형유산은 유형에 딸린 부수적인 것 정도로 독립적인 거나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가치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도의 컨벤션 인류 무형유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훨씬 더 각별한 것입니다. 무형유산은 사실은 공유의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독점에 있죠, 무형유산은. 누가 가졌느냐, 어느 지역에, 어느 집 창고에 있느냐, 어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무형유산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나눌 수 있고요. 모두 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적으로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굉장히 그 플렉서블한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등재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경쟁이 심하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등재가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뉴스에 심지 않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세계유산의 유럽 여행을 하시다 보면 뭐 프랑스라든가 어디 가보면 동네 어디 무슨 작은 뭐 건물 하나도 다 세계유산 딱지가 붙어 있죠. 철저하게 유럽 유산 중심인 거죠. 근데 무형유산은요, 사람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 아니라 유형처럼 물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물건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요. 물건보다 그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사실은 물건보다 사람이 이거 잘못 썼어요. 물건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요. 저거 내가 왜 저렇게 썼지?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저렇게. 그 지구의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서 유엔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지구 생물종. 지난 200년간 산업화가 진행된 근대 문명이 진행된 지난 200년간 지구 생물종의 75%가 멸종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여러 생물체들의 존재, 그것이 멸종되지 않고 견뎌내느냐는 거예요. 벌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인류도 머지않아 종말을 구할 거다. 이런 이제 경고도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진짜 하루에도 수십 종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소수민족들의 또는 뭐 여러 작은 문화 단위의 전통적인 무형의 유산들이 수시로 여러 형태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파편화되고 삶이 파편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지배 그 문화의 어떤 그 일방적인 그런 어떤 그 예산이나 뭐 여러 행정적인 그런 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호의 그 자각이 일어난 게 바로 문화다양성 협약이에요. 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토대를 두고 이제 그 인류 무형유산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또는 제3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어떤 발상이라든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뭐 그 문화를 그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우리하고 이 세상이 다 문화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맹탕이 어디 가서 뭘 굳이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파리는 왜 가겠습니까? 이집트는 왜 가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아 다. 먹고 사는 거, 그 입고 사는 거, 뭐 집도 모양이 다 똑같고. 그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리고 문화도 그 DNA처럼요. 서로 혼혈이 인자가 먼 쪽끼리 혼혈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더 우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건칭끼리의 그 건칭 교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문화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형의 유산도. 그래서 다종다양의, 너무나 많은 다종다양의 문화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보존되어 있어야 그것들로 인해서 미래의 문화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진보를 거듭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무형유산을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유형과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2017년도에 우리 대학에 무형유산학과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하나도 없는 처음 있는 학과고요. 나중에 유네스코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무형유산학과라고 하는 게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지금 이제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이 커리를 부분적으로라도 운영하는 학과는 점점 늘고 있어서 머지않아서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학과들이 생겨날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자, 유형과 무형을 저는 빙산의 일각 이렇게 대비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올 겁니다. 빙산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유형의 유산이죠. 유형이에요. 저게 유형입니다. 빙산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비교적 작게 보여요. 그런데 그 크기에 상관없이 밑에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물 밑에의 덩어리는 물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야지 그걸 떠받치고 있어요. 떠받칠 수가 있어요. 밑에 훨씬 더 큰 거, 이게 바로 무형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저 위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한 인과론을 가지고 있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없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위에 것만 관심이 있죠. 저것만 디립다 보호하고 뭐 국보로 지정하고 뭐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첨단 기술이 또는 보존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항운항습과 모든 그것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쳐요. 그러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쓰러져요. 낡고 없어져요. 그렇죠? 아무리 잘 보존해도 생명이 좀 더 연장될 뿐이에요. 영구히 보존되는 건 없어요. 물질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유형의 유산들은 언젠가는 지구의 역사로 보면 어마어마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목을 메고 있죠. 그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미래의 그 지속 가능한 문화를 약속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그것을 있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유산은 과거 완료형의 유산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미 예를 들어 고려 청자, 그것은 12세기라고 하는 고려시대에 이미 그 시대의 최선의 기술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가장 합의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12세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12세기로 돌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현재화돼야 돼, 끊임없이. 그것은 끊임없이 현재화돼야 돼. 동시대의 컨템포러리의 문화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무형유산은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손끝으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건 영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연결할 때, 전할 때 어찌 똑같이 전합니까? 똑같이 전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조금씩 변해요. 왜? 시대가 다르니까. 요구하는 게 다르고 시대의 소명이 다르고 미의식이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지고 존재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무형의 유산들은 끊임없이 조금씩 변하면서
동시대적인 현재화의 에센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의 창조적인 원천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둘의 관계는 어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을 마셔야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참고 있으면 안 되죠. 뭔가 물을 마신다고 하는 어떤 행위가 그 갈증 해소라고 하는 결과를 낳잖아요, 당연히.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간과한다면, 마지막 결과만 주목한다면 굉장히 그 얕은 인식 수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거는 더 이상 없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요. 근데 문화유산에서는 특이하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과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가시적인 현상이, 가시적인 세계가 우리 눈이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유일하게 별로 가치를 무시하는 게 문화유산 분야. 이게 참 특이해요.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죠. 과정과 결과가 서로 긴밀하게 융합해야 됩니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앞으로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우리 미래를 몸소 여러분들의 양어깨에 쥐고 이끌어 가실 분들이니까요. 이런 그 유연한 시각 또는 열린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어느 쪽에 계시든 간에 반대편에 있는 그것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이, 남다른 시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문명과 문화를 창생하는 내재적 추동력이에요, 무형유산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한 현재화된 전통입니다. 무형유산 없이는 유형유산이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신과 육신처럼 둘 다가 꼭 필요해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생각인 거죠. 임재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유형유산은 왕의 미라, 무형유산은 생동하는 시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비유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죠? 유형유산은 해답이라면 무형유산은 수학 공식이에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자,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제가 성립됐을 때 그것을 풀어낸 결과죠. 그런데 해답을 외우면 문제가 달라지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어떤 상수와 변수가 거기에 바뀌더라도 문제를 새롭게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죠. 그게 바로 무형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무형유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솜씨의 지혜, 이런 거예요. 전승자가 있는 한 영구적으로 생명이 지속되며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것이 마스터피스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형유산이라면, 무형유산은요, 커뮤니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요. 공동체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이것을 여기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문화는 무형유산에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조의 주역이 장인이에요. 현대의 장인은 뭐예요? 여러분들일 수 있죠. 최근에 철학
철학계에서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어요. 손과 장인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서양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 가지고 연구하고 장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소위 말해서 근대 문명에 기초한 대량 생산, 대량 시스템, 대량 소비의 그 물질 문명으로는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 대안 문명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바로 그 지혜의 원천이 바로 손이고 장인이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해당하는 책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욕심껏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저희 시계를 보니까 더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지요? 예. 자, 질문을 좀 몇 분을 40분까지 제게 주어진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손 들고 계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고 저희 강연해 주신 최공호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 방학이 시작되고 한참 강의할 때는 이제 말이 이렇게 잘 풀리고 이렇게 그 말이 안 꼬이는데 방학 때 어쩌다 강연을 하려고 하면 이게 단어가 막 꼬이고 해요. 좀 안 꼬이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저는 그냥 국민대학교에서 참여한 한 학생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전승에 있어서 이 1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100년 전에 돌아갔을 때 그 한 세대에서 전승되는 것과 지금 이 현 시대에서 되게 빠르게 뭔가 바뀌고 있는 이 현재의 이 한 세대에서 전승되는 것, 그 둘 사이에 그 같은 전승이라는 얘기를 뒀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이 전승이라는 이 얘기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 파빌리온이라는 이런 거에 담아낼 수 있는지 예. 이게 가장 큰 그 고민입니다. 네. 아마 근대 이전까지 한 사회의 패턴이 변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면 근대 이후에는 그 다음에 오늘날에 가까울수록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세상이 많이 변하죠. 급변하죠. 그런 환경의 변화에다가 전통이라는 거를 얹어보면 그게 굉장히 이격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전에는 삶의 연속선 안에서 해결하면 큰 차이 없이 조금씩 적응해가면 그 변화가 전승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텐데 더구나 근대라는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전통사회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명과 문화의 총화이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게 장인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직업으로 해오던 것 자체가 전승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술 배워서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그 사회 안에서 오늘날의 개념으로 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겠죠. 근데 지금은 근대 이후에는 보세요. 스피드와 효율. 그래서 이게 공예라고 하는 게 손으로 만드니 얼마나 더디고 그래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효율은 지극히 떨어지지. 생산량은 적지. 가격은 높지. 누가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근대사회는 완전히 폐기하고 기술은 급격히 이제 퇴락해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각오 아니면 특별한 소명 아니면 더 이상 다른 선택을 못해서 하던 거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열패적인 열패감 뭐 이런 몇 가지 타입 안에서 전승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1960년대부터 시작된 무형문화재 지정이라고 하는 전승 현장에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머리 좋고 솜씨가 더 뛰어났던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약간 좀 우직하다고 할까? 어떤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민첩하게 대응할 능력을 덜 가진 사람. 이게 사실은 진짜 진지한 장인들이죠. 이런 분들이 직업도 못 바꾸고 내가 하던 거 더 이상 뭐 다른 선택을 새롭게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던 거나 하지. 안 팔려도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지탱해 온 사람들이 초기의 무형문화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승왕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처럼 전승의 조건 안에 오리진, 원형, 아키타입, 이 원형에 대한 열망이 우리처럼 뜨거운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비이성적으로 원형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원형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원형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 안에서는 원형이 그다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원형에 대해서. 이미 원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술적으로도 그것이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처럼 원형이 뜨거운 나라가 없어요. 특수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962년도에 문부법이 생길 때 원형을 유지해야 무형문화재를 만들던 지정해주던 그런 관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불편하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학술적으로도 그것이 승인될 수 없다. 불완전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학계에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비등했죠,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원형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씩.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형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나 전형이라는 말을 용어는 바뀌었지만 의식은 그대로예요. 의식의 흐름은 그대로고요. 용어도 그대로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프랑스의 우리나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메트르다르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것도 한 20년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샤넬하고 그 메트르다르 한 5, 60년씩 막 4, 50년씩 숙련된 그 분야의 장인들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그 사람들은 샤넬의 수석 디자인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굉장히 론칭하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동시대의 어떤 환경에 선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죠. 우리는 장인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 원형 때문에. 원형 의식으로부터 그게 사실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동시대란 미래에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굉장히 아주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이시니까는 그 원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굴레에 갇히지 마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다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별로 없는 거는 강의가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하우스의 튜터로 참여하고 있는 스팸 서진석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주신 강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전달된 내용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 주신다는 측면으로 약간 거칠지만 좀 저희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우하우스 주최 측으로부터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건축가로서 생각하는 전통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오늘 하신 내용의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건축가로서, 실무를 하는 건축가로서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데 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고 공간적으로 느낄 수 있고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은 좀 더 주의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답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축가로서 전통이 무엇인가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지역마다 한옥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막 붐을 일으키고 경쟁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이제 막 다 한옥 단지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는 그 한옥에 대한 관점보다 저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외국인 어떤 분이 한마디를 해주신 것이 100마디보다 그분의 말이 야 저분이 저게 에센스구나 한옥을 보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한옥을 새로 짓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겉껍데기를 바꾸는지 내용을 바꾸는지 쓰임을 바꾸는지 기능을 바꾸는지 뭐 벽을 어떻게 하든지 뭐 창문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실 겁니다. 창의적 영역이라 감히 뭐라고 저희가 이제 이론가들이 개입할 여지는 아니어 보이고요. 다만 그 현재 만들어진 그 물질의 결과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거기에 수렴되는가 바라는 바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옥이라는 걸 만들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이 거룩한 작업을 하는데 무슨 평가를 거기다 더 붙여. 우리 원형이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원형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에서요. 우리 오리진이 이런 게 있는데 불편해도 참아야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불편해도 참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지속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물론 일부는 불편해도 나는 우리 전통의 원형에 가까운 어떤 건물에 산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불편을 견뎌내겠다. 그런데요, 공예품에서 비유를 해드리면 저는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자, 무조건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볼펜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그 볼펜은 별로 너는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니면서 쓰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만년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년필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것들이 갖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번 떨어져서 잉크가 떨어진다고 해서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차징을 해가지고 다시 쓰죠. 그러면서도 그 나름대로 글씨를 쓰는 맛이 있고요. 내가 스스로 내 글씨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쓰는 과정이 또 아름답고 내가 그 만년필이라고 하는 기물을 하나를 가지고 영구히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자부심도 있고 환경도 생각한다고 하는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요. 만년필 쓸 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왜? 잉크가 떨어지면 다시 또 잉크를 주입해야 되고 하니까요. 어쩌다 보면 잉크가 옷에 묻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 불편은 저는 일회용 볼펜을 쓰고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좀 불편을 감내하면서 얻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옥은 조금 달라. 그래서 공예품하고 다르게 이것은 사람을 온몸으로 품어내야 되고요. 그 24시간 수면부터 무슨 음식과 휴식과 그 어떤 작업과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그 받아내줘야 되잖아요. 품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계를 저는 그 전통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옥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딱 다듬으면 일본 주택 같아 보여서 싫다. 뭐 그건 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이 있고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안 되겠고 저런 얘기 들으면 또 안 되겠고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형태에서 좀 떠나보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형에서. 그래서 결과를 먼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목표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그 형태가 다소 한옥에서 좀 멀어지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의 한옥이 한국의 주택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다소 이집트 건축에 좀 비슷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유럽의 어느 건축에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하니까 우리가 피해야 돼 이런 강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서양 사람하고 다 진배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빵이 거의 주식이다시피 한 분도 굉장히 많고요. 웨스턴 스타일로 사는 사람도 많고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예전에 조선시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히 다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주택은 옛날식으로 이 기억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맨날 불편하다 그러고 한옥 가지고 시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짓지만 또 사실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 설득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외형 가지고 처마 곡선이 어떻게 해야 되고 추녀곡은 어때야 되고 처마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창문은 어떠고 이런 얘기를 굳이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완전히 형태가 다른데 그 컨셉만 가지고 한옥의 컨셉에서 난 이걸 뽑아왔다 이렇게 주장해도 너그럽게 봐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그 상관관계에도 저는 이제 공예를 주로 전공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는 결과보다 이제 과정을 중심으로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끊임없이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지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전공이 다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손수 내 손으로 집을 지어 사는 사람도 꽤 있죠. 근데 난 그 사람이 원래의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사는구나 라고 부러워한 적이 많아요. 공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엘리트 예술가의 특정한 소수를 상찬하는 그리고 그들의 전시를 바라만 보는 이런 것들이 공예의 진면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노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대중이 제작의 과정에 참여해서 몸소 내가 만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로부터 치유받고 내 삶을 온전히 균형을 이뤄내고 그게 바로 매트 크로포드가 말하는 행위 주체성의 회복이거든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왜 뉴욕의 그 아파트 옥상에서 지금 닭을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늘겠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입을 옷이 없어서 뜨개질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어 보세요. 그 다음에 부시크래프트 같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 같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그런 삶을 거꾸로 추억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또 하나의 니즈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를 해주신 최고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